네, 안녕하세요. 센스쟁이 은싸이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5번째 시간은 백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김효주 학생과 이세영 학생, 지금 바닥에서 대구를 부르고 있고요. 황보성경 학생, 지금 안 웃긴 쪽 저기서 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인일 학생 카메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백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다면 알겠지만 우리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백제도 역시 고구려와 같은 시기에 살고 같이 존재했던 나라로서 여러분들이 고구려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백제까지 함께 이해하면 오늘 백제 수업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참고로 이 수업이 끝난 뒤에는 우리 반 학생들도 좀 오긴 할 건데요. 해서 우리 함께 피자 파티를 하도록 할 겁니다. 트레이더스에서 왕따시만 피자 한 3판을 사와서 한 판씩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당연하죠. 은수로답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백제는 온조라고 하는 인물이 한강유역에다가 백제를 건국을 하죠. 처음에는 이제 십제라고 이제 불렀다라고 해요. 근데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백제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 잘 아시다시피 주몽의 아들이죠. 여기 왕이 계승 그런 분쟁에서 밀려서 그 형인 비류와 함께 한강유역에 내려왔다가 비류 같은 경우는 인천에, 그 다음에 온조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 이제 차지했다가 이제 비류 세력을 통합을 해서 이제 나라를 조금씩 키워가게 되죠.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백제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람은 사실 온조라기보다는 고이왕이에요. 고이왕은 어떠한 업적을 남기게 되냐면요, 바로 고대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초를 쌓은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선 고이왕은 한강유역에 사실 백제 말고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죠. 이러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한 시기가 바로 이 고이왕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강유역 장악을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관등을 정비하고 관복제를 시행하며 관등제 그리고 관복제를 도입을 하죠. 그래서 말하는 관등제라고 하는 것은 관리의 등급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급에 맞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옷과 그다음에 저 위에 사람의 옷과 밑에 사람의 옷들이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계급에 따라, 관등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돼요. 한편으로 이제 왕권 방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각에서 이제 이것들이 법안이 좀 마련됐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이때 율령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이왕의 업적입니다. 백제는 이러한 고이왕의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금초광이라고 하는 4세기 시기가 되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최고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왜 그래요? 사실은 고구려의 왕이랑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고국천왕, 고국원왕, 고국왕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백제 전성기한 최고왕이다 라고 해서 최고왕이라고 해서 외워서 지금까지 까먹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암기력이 좀 떨어졌었나 봐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초고왕, 백제하면 근초고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80%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도와 함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펴놨어야 했는데 아마 교과서로는 여러분들이 26페이지의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유역과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도가 나오면 근초고왕 시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백제의 근초고왕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배가 나오나요? 네. 왕위의 부자상속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려 시기에도 얘기했지만 부자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마한을 병합합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한의 한 세력이었죠. 마한의 한 세력으로서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백제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마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지역까지 장악했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마한 전체를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서 전라도 지역까지 차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고구려와 서로 전쟁을 하게 되고 근초광 시기에 바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돼서 고구려의 왕 고국 원한을 전사시키죠. 그래서 평양을 공격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죠. 이거와 함께 요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요서 지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죠. 요서 진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바로 산둥 지역. 중국에 뚝 튀어나온 데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산둥 지역. 산동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 지역까지도 애들이 교류하는 그러한 모습들. 일본과도 교류하고 중국과도 교류하는 모습들을 띈 게 바로 이 근초광식의 업적입니다. 그거 웃겨요. 제가 생긴 게 웃기죠. 코도 약간 빨개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잘 나가던 근초광은 자기 업적을 글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잘 나가는 백제의 모습을 역사서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로서 서기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해서 자신들 잘 나가는 것들을 남겨놓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초광 시기가 되면 이제 칠지도라고 하는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초광 시기에 우리나라의 주장에 의하면 근초광 시기에 일본의 하사였다라고 하지만 일본은 아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바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조금 다른 관점이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이때 잘 나가는 시기에 일본에게 왕에게 하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왕이 침략인데 침략의 업적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퀴즈 드릴게요. 침략의 업적은 무엇일까요? 자, 설명이. 불교수요. 자, 불교수 땡! 자, 저요. 자, 1, 2. 불교수요. 자, 정답! 이렇게 양아치를 성경에다가 종이를 던졌네요. 자, 저 개그 모드로 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네. 자, 불출량은 바로 불교 수용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대 국가라고 하는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부자상속, 율령범포, 불교 수용, 대외, 정보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되죠. 던지를 그만두죠. 자,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백제도 이제 하락세를 맞이하게 되죠. 왜 하락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요. 자, 사탕 줄게요. 자, 바로 고구려가 드디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백제를 압박했기 때문이죠. 광개토와 장수왕이 압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백제는 이제 하락세를 맞게 되죠. 이러한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해 백제는 어떠한 노력을 하기도 하냐면 사실 이러한 것을 대항을 해서 나제정령을 체결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백제의 눌지마리칸 시기고 신라는 눌지마리칸이고 백제는 비유왕이라고 하는 시기인데 433년으로 기억을 해요. 장수왕의 평양천도에 대항을 해서 고구려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던 신라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세에 놓이게 된 고구려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백제가 서로 힘을 합치기를 약속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구려가 힘이 강력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결국에 계로왕 시기에 장수왕에 의해서 계로왕이 전사되게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제로서는 큰 위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문주왕은 수도를 어디로 천도하냐면 바로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지금의 공주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부터를 우리가 웅진시대라고 부릅니다. 웅진시대라고 부르죠. 저쪽을 우리가 한성시대, 여기를 웅진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될 겁니다.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웅진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방어하기에는 좋지만 수도로서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만큼 백제가 굉장히 급했던 거예요.
이렇게 응징을 천도를 하고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성왕 시기에는 바로 신라와 나제 동맹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왕실끼리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신라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바로 중국 세력과도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무령왕 시기에는 조금 더 나라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띠게 되죠. 무령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사실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으로서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았고 벽돌 무덤이다라고 하는 무령왕릉이 되게 유명한데요. 오늘은 정치사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거 바로 22담로라고 하는 겁니다. 백제의 지방제도로서 당연히 계류왕 때 고구려의 압박을 받아서 수도를 옮길 정도의 위기를 맞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약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무령왕 시기가 되면 바로 22담로라고 해서 22곳에 왕족들을 파견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의 노력으로 드디어 성왕 시기에 다시 한번 백제가 주흥기라고 해요. 주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왕은 어떤 업적이냐면서 우선 첫 번째로 수도를 옮깁니다. 작은 웅진에서 바로 사비로 천도를 하죠. 지금의 부여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여지역.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이 전에 이미 부여가 멸망을 했었는데 우리가 부여를 계승한다. 우리가 남쪽의 부여다. 그래서 부여를 복수하겠다라고 하면서 고구려에 대항하면서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관제를 정비하고요. 나라에 좀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제 고구려에 대항을 하게 되는데요. 혼자 대항하기 힘드니까 바로 신라와 함께 대항을 하죠. 이때 당시 신라 왕이 혹시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때 당시에 신라의 왕이 진흥왕이 진흥왕. 진흥왕과 힘을 합쳐서 바로 한강 유역을 회복을 하죠. 특별히 한강의 하류 지역을 회복합니다. 한강의 하류 지역을 회복을 하죠. 하지만 바로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한강 유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웠겠죠.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성왕이 다짐을 하고요. 바로 백제와 친한 외 그리고 신라가 아닌 가야세력, 대가야세력과 힘을 합쳐서 진흥왕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래서 바로 관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딱 마주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왕은 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관산성이라고 하는 말 나오면 아마 성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서 백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흥기를 맞이했지만 진흥왕의 배신과 성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멸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의자왕 시기에 바로 신라 김춘추 무열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시대는 이제 사비시대라고 합니다. 뭐 수도를 중심으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백제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왕들이 근초고왕과 사비시대 성왕 두 명이 거의 다 많이 나오니까 이 두 왕들 중심으로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백제의 수업은 끝났고요. 네, 저희는 피자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